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돈의 사료 급여량과 번식 성적입니다. 총 두 편에 걸쳐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배 전 강정 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돈 24두를 대상으로 181명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정 후에 다음 발정까지 해서 19일간 강정사양 그룹은 3.5kg 사료를 급여를 했고 대조군은 1.35kg 사료를 급여를 했을 때 그 남모세포의 핵 성숙의 단계를 비교했을 때 메타페이지 2의 비율이 강정사양 그룹이 20%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페이지 2에 도달한 남모세포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남모세포의 품질이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강정 사용했을 때 발정 관련 호르몬인 그 FSH와 인슐린의 농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후보돈의 2차 발정 주기 8일부터 해서 그 실험군은 3.3kg로 강정 사용을 했고요. 대조군은 1.7kg 사료를 급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FSH와 인슐린 농도의 변화를 보면 강정 사용한 그룹에서 FSH도 인슐린 농도도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란율 증가인데요. 보시면 또 후보돈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일부터 처음 발정 올 때까지 L그룹의 경우는 2kg의 사료를 급여를 했고요. H그룹은 무제한 사료를 급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정이 오고 나서 두 번째 발정 때 이제 L그룹의 반절은 800g을 증량한 LH그룹의 경우는 2.8kg를 급여를 했고 H그룹은 또 계속 무제한 급여를 한 3개의 그 그룹을 사양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LH그룹과 HH그룹인 그 강정사양, 교배 전에 강정사양을 실시한 두 개의 그룹은 배란율이 더 높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자수 증가인데요. 실제로 번식 그 발정 호르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남모세포 품질도 증가했고 배란율도 증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산자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수 증가에 대한 그 실험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한 것과 안 한 것, 그리고 강장 사용을 한 것과 안 한 것 총 4그룹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알트레노제트 급여 상관없이 강정 사양을 한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이 강정 사양을 한 두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산자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덴브레드 후보돈 강정 사양 자료를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그 발정 전에 알트레노제스트를 18일간 급여를 하고 18일 급여 이후에 다음 발정 그 사이에 7일간의 강정 사용을 한 것과 하지 않은 4개의 실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강정 사용 그룹을 한 그룹 4인 LH 그룹과 그러지 않은 LL 그룹과 비교했을 때 강정 사용한 그룹이 총산이 0.4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초기 사료 급여량과 번식 성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많이 급여를 했을 때 오히려 그 배아의 착상, 생존율을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결과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신 초기 사료를 증량했을 때 좋지 않다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5년도 네덜란드 바헤니엄 출판사에서 그 출판된 여러 가지 저널들 중에서 하나를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배 후에 3에서 5일간의 사료를 증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사료를 제한급여를 해야지 자궁으로 프로게스테론 공급이 증가돼서 배의 생존율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에서 5일간 제한 사료량을 교배 후에 제한하라고 하고 있고 7일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인 그 초기 사료량을 급여해도 프로게스테론에 문제가 없고 또 결과적으로 배아 생존율이나 산자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반대의 어떤 자료들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임신 초기 사료 급여량과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 후보군을 대상으로 임신 0일, 즉 교배 당일부터 25일까지 유지 요구량 에너지 기준으로 1.2배, 그리고 2.4배, 그리고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섬유소냐에 따라서 총 4그룹의 다른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5일째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임신 5일 프로게스테론 농도과 임신 35일 배아 생존율 사이에도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논문인데요. 후보돈이랑 경산돈 두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임신 초기에 사료 프로그램을 3가지로 적용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H그룹 같은 경우는 교배하고 실험 종료 때까지 4kg를 급여를 하고 로우 그룹은 교배하고 실험 종료까지 2kg 사료,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는 교배하고 10일까지는 2kg, 교배 후 11일부터 17일까지는 4kg, 다시 18일부터 실험 종료까지는 2kg로 사료량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임신 9일 전까지 3그룹의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나타났고요. 오히려 그 그 교배하고 실험 종료까지 4kg를 급여한 H 하이 그룹 후보군에서는 평균 황체 호르몬 농도가 다른 두 그룹보다 더 높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네덜란드 출판사에 인용된 교배 후 3에서 5일 사이에 사료를 증량했을 때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와 반대인 결과들을 반대 또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신 초기 사료를 증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논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랜드레이스 후보군을 대상으로 교배하고 나서 당일부터 12일까지 2.8kg를 급여한 하이 그룹과 1.5kg를 급여한 로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아 두수가 오히려 2.8kg 사료량을 더 많이 공급한 그룹에서 2.4두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또 배아 생존율도 15% 더 높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하나 결론적으로 임신 초기에 오히려 높은 영양소를 공급을 했을 때 난소에 의해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논문으로 1산, 2산 모든을 대상으로 임신 3일부터 22일까지 사료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이 기간에 2.5kg를 급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피드 같은 경우는 3.25kg 사료량을 대조군 대비 30% 증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프로테인 그룹은 사료량은 2.5kg로 대조군과 동일하되 단백질 함량만 30% 증량한 그렇게 3가지 사양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총산을 비교해 보면 임신 3일에서 22일 사이에 사료를 30% 증량한 플러스 피드 그룹에서 가장 높은 산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임신 첫 한 달 동안 30% 사료 증량을 통해서 그 분만 기간 동안
모돈의 체중이 손실된 부분에 체중을 회복하고 산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목차에서는 임신 초기 사료량을 과연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임신 말기 사료 급여량과 번식 성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농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을 통해서 자돈의 그 생시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반드시 옳은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말기 사료 증량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 논문의 자료를 보면 임신 90일, 그래서 이제 분만 전까지 임신 말기에 21일간 사료를 1kg 더 증량을 모돈에게 했을 때 당연히 사료를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모돈의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6.9kg 증가를 하고 임신 말기 증량으로 인해서 자돈의 생시 체중이 28g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 봤는데요. 자돈 5,200두 정도를 대상으로 출생해서 출하까지의 경제성을 평가를 해 봤습니다. 모돈에는 21일간 사료를 더 증량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사료 비용이 키로당 0.24달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자돈의 생시체중이 증가함으로써 그 사료비가 절감된 비용을 계산하면 0.46달러, 그래서 MSI 25두이고 그 환율을 1달러 12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사료비는 모돈에 더 들었지만 자돈의 사료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모돈당 8,300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들 농장에서 알고 있고 적용하는 임신 말기 증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꼭 그게 임신 말기 사료 증량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2016년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세계 양돈수의사학회 여러가지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그 정상 체중의 모돈을 대상으로 임신 85일부터 분만 전까지, 즉 임신 말기에 3.2kg로 1kg 사료를 증량했을 때와 그냥 2.2kg 사료를 줬을 때의 그 자돈의 그 모돈의 생산 성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번식 성적의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시체중도 동일했고요. 두 그룹이. 그 다음에 사산율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는 제 기억에 아마 2015년도에 제가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자료를 그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스페인에서 그 양돈 수의사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관리하는 농장의 성적들이 뭐 PSI 30에서 한 32, 3두 정도 되는 농장들이었는데 본인이 그 임신도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유하고 교배한 다음에 임신 30일까지 임신 초기 한 달간 그 체형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은 애들은 사료량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른 개체들은 사료량을 증량해서 임신 30일에 원하는 체형을 맞추고 그 이후부터는 분만까지 2.6kg로 그냥 동일한 플랫 형태의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임신 말기에 사료 증량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생시체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스페인 양돈 수의사의 답변은 본인이 이렇게 관리했을 때 전혀 뭐 생체중에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말기에 사료를 증량을 했을 때 모돈이 과비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난산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모돈의 유방에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도 16년도에 제가 세미나에서 봤던 자료들을 보고 저도 좀 임신 말기 사료 증량이 꼭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없을 거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반대되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후보돈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 90일에서 112일까지 1.8kg, 그다음에 2.3kg, 2.8kg, 3.3kg 네 가지 사료 프로그램을 임신 말기에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네 개의 그룹을 비교했을 때 총산, 실산, 사산, 미라, 그다음에 뭐 생시체중, 이유두수, 이유체중, 더 나아가서는 다음 산차의 번식 성적에도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오히려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했던 그룹들이 초유량이 감소하거나 초유량이 감소를 하고 또 임신 기간에 사료 섭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포유 기간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논문인데요. 경산돈을 기준으로 임신 66일에서 101일까지 2.2kg, 2.6, 3.0, 3.4, 3.8kg 5개의 사료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신 66일에서 100일까지 동안 사료를 증량하거나 뭐 사료 내 단백질량을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룹별로 앞에서 보여드린 후보돈 논문과 마찬가지로 뭐 생시체중이나 생시체중의 편차, 이유체중, 이유두수, 다음 산차의 분만율이나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한 그룹에서 당연히 사료를 많이 먹은 만큼 분만 전에 더 많은 체중을 얻었지만 결국에 포유기간에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면서 포유기간 체중 손실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후보돈 경산돈을 대상으로 임신 90일부터 분만까지 기존의 사료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0.9kg를 증량한 임신 말기 증량 사료 프로그램 두 개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재미있는 점은 후보돈의 경우는 임신 말기 사료 증량한 그룹이 생시체중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산차에 수태율도 더 개선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돈에서는 오히려 후보돈과 반대로 사료 임신 말기에 증량한 그룹에서 생체중도 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산차 수태율도 감소하는 그런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논문에서도 임신 말기에 사료 증량이 크게 모든의 번식 성적에 이점이 없었고 오히려 사료를 더 많이 먹음으로 해서 전체 사료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논문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논문의 경우는 그 실험자가 처음에 설정한 가설은 분만사의 고위생 상태라고 한다면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하지 않아도 생시체중에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만사의 위생도가 고위생도과 그 다음에 표준 위생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거기서 다시 임신 말기 사료 증량한 그룹과 증량하지 않은 그룹의 그 번식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총 4개의 그룹 간의 생시체중이나 생시체중의 편차, 그 다음에 1kg 미만의 체미돈 발생률에도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 4가지 논문들을 봤을 때 실제로 꼭 반드시 임신 말기에 사료를 증량하는 것이 생시체중에 꼭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포유기간에 사료 섭취량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사료를 증량했을 때고요.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사료 얘기는 없고 임신 말기에 모돈의 등지방에 따라서 분만 후에 번식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3에서 5산 모돈을 대상으로 임신 109일에 모돈의 등지방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총 16mm 이하 17에서 18, 그다음에 19에서 20, 21에서 22,
23에서 24, 25mm 이상 이렇게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만한 번식 성적을 봤을 때 오히려 임신 109일에 모돈의 등지방이 두꺼워질수록 자돈의 그 분만되는 자돈의 생식 체중은 떨어지고 또 이유 체중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말기에 등지방이 두꺼운 모돈들이 분만사에서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임신 말기 사료 증량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신돈과 포유돈 사료 섭취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만 전에 모돈의 등지방 상태와 포유돈 사료 섭취량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초산돈을 대상으로 했고요. 분만 전에 그 모돈의 체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료량을 좀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만 전에 사료는 거의 유사하게 맞췄고 대신 등지방의 함량이 다르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만 시점에 등지방의 함량이 많은 그룹들이 포유 4주기간 평균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인데요. 1에서 5산의 모돈을 대상으로 임신 109일의 등지방의 두께와 그 다음에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을 봤을 때도 산차와 상관없이 임신 109일의 등지방의 두께가 두꺼운 모돈들이 결국에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분만 막 직후에 등지방의 두께를 측정을 하고 이 모돈들의 평균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등지방 두께가 두꺼운 모돈들이 사료 섭취량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는 임신 말기 또는 분만 직후에 등지방 두께와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임신 기간의 사료 섭취량과 포유기간의 사료 섭취량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에 대한 6개의 논문을 정리한 하나의 논문에 대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임신기간 사료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역시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동일한 6개 논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규모 양돈장 사례인데요. 기간별로 이제 임신돈과 포유돈 사료량을 다르게 적용했는데 임신돈의 사료량을 감소시켰을 때 역시 반비례로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원 농장들도 동일한지를 한번 제가 61개 농장들을 사료 섭취량을 한번 평가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신돈 사료 섭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PIC의 WS 농장의 사례인데요. 연도별로 모돈당 연간 임신돈 사료 급여량을 계속 감소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모돈당 연간 포유돈 사료 급여량은 증가하거나 오히려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여기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PSI 성적은 계속 증가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 본토 PIC의 그 농장인데요. 이 세기의 농장의 평균 모돈수는 한 5,700두 정도 되고요. 보시면 총산이 15두 중반, 그 다음에 이유두수도 13두 후반에서 14두 초반을 보여주는 성적이 PSI가 34에서 35두의 아주 높은 농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점은 임신돈 하루 평균 사료 섭취량이 거의 2kg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총산도 우수하고 이유두수도 좋은 농장인데 임신기간 사료 섭취량을 아주 최소화 2kg 정도로 최소화시킴으로써 또 반대로 분만사의 포유돈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